자, 오늘은 화제의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EQS를 들고 왔습니다. 네, 유튜브나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구독 서비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일단 구독 서비스, 구독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고요. OTA 업데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동차를 산 후에 추가금을 내고 일정 기간 자동차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EQS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EQS 45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뒷바퀴가 4.5도까지 꺾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도 많이 꺾이는 수준이긴 한데 최근에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최대 10도까지 뒷바퀴를 꺾어준단 말이에요. 네, EQS가 S클래스보다 당연히 더 뒤늦게 출시됐고 뭔가 최첨단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EQS도 10도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4.5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가 10도가 돌아가게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4.5도로 제한을 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를 구매한 후에 일정 기간,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OTA 서비스로 10도까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가 옵션 장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죠. 있는데 못 쓰는 느낌, 줬다 뺏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EQS 450 플러스 모델을 구매할 때 250여만 원 정도를 옵션비로 지불을 하면 애초에 처음에 살 때부터 10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5도로 구매하신 분들의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250여만 원을 내신 분은 그냥 10도를 다 쓰는 건데 내가 자동차를 살 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옵션을 넣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돈을 내고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이 기능을 넣지 않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배가 아프거나 굳이 성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선으로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 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단계, 그리고 자동차를 받아서 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내가 선택해서 출고한 후에 추후에도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애초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자동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옵션을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구매한 후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인증을 받은 부품이나 혹은 튜닝이나 DIY를 통해서 기존에 샀던 자동차보다 넘어서는 편의 장비를 넣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보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 전기차들은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도 자동차의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많은 범위에서 이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진 않아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까지도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서비스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해지고 확장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나는 자동차를 살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넣지 않았는데 근데 명절 때 귀경길, 귀성길 혹은 휴가철 때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10만원, 일주일에 20만원 정도 이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보험도 생각해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혼자 보험에 들어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전자를 추가하고 굉장히 소량의 금액만 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의 옵션 장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OTA로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이른바 구독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막을 수 없는 물결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과 또 폭넓은 선택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작년에 독일에서 EQS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580 플러스 포매틱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도 훨씬 비싸고 들어가 있는 옵션 수준도 많이 달라요. 450 플러스 모델은
약간 옵션을 많이 빼면서 좀 맛보기 형태로 가져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도 없고, 유럽에서는 차에 타서 브레이크만 밟아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EQS의 본질을 느끼기에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자, 2.6톤이나 되는 자동차지만 순간적인 토크가 굉장히 강력해서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워낙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이 하중을 좌우로 넘길 때도 그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가상 사운드도 훨씬 더 증폭이 되고, 근데 브레이크가 별론데? 네, 브레이크 성능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브레이크 감각도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브레이크 성능이 피크를 치는 시점 자체, 뭐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성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시점이 다소 내연기관과는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깊게 밟아줘야 되고, 가속 페달을 절반 이상 누른 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브레이킹이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에도 분명 조금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함께 작동할 때도 페달이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소 신기한데,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가장 강력하게 설정을 해 놓으면 브레이크 페달이 쑥 안에 밀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밟는 느낌이 좀 독특해요. 어쨌든 저는 뭐 EQS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감각 자체도 조금 더 리니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뭐 단계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회생제동 안함, 일반 회생제동, 강력 회생제동, 그리고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 있는데, 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 정말 좋아요. 앞차와의 거리를 판단해서 스스로 회생제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가속 페달 밟을 때 회생제동 풀어주고, 가속 페달 뗄 때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뭐 이런 단순한 오토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름처럼 뭐 똑똑한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요. 네, 이 사운드가 속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고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불규칙적으로 또 개입이 되는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슈엉 지나가는 이런 소리들 있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신경 쓴 부분은 놀랍기도 하고, 제가 독일에서 이 차를 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 그리고 뭐 가상 엔진 사운드, 뭐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쉽게 OTA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순간적인 가속도 좋지만 무게중심이 워낙 배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이 450 정도 되는 모델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300마력이 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토크도 뭐 월등한 수준은 아닌데, 뭐 전기차니까 반응이 빠른 장점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가속 성능보다는 빠른 속도에서의 조향 감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름에 S가 붙어서 이 차를 S클래스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차는 S클래스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포지셔닝, 그리고 타겟층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엄청난 고급스러움이나 편의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확실히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차는 오너 드리븐이 더 적합한 자동차이기도 해서 그런 성격과 전기차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린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450 모델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580이나 다른 모델들이 이 S라는 단어에는 더 적합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EQC, EQA 이런 모델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고 내연기관 플랫폼을 뭐 업데이트한 수준이에요. EQS,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출시할 EQ2 같은 모델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UV 모델인 EQS SUV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전기차를 지금의 내연기관 벤츠 라인업만큼이나 촘촘하게 꾸릴 텐데, 지금 공개되고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 아니 이건 내연기관보다 디자인이 더 똑같아요. 뭐 전기차는 어찌 보면 슈퍼카만큼이나 이 공기 저항이 중요한 모델이기도 한데, 그래서 범퍼부터 차량 끝까지 한 번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곡선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소 너무 디자인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엄청나게 뭐 멋있다, 포스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벤츠는 EQ 모델 내놓으면서 그런 성격이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뭐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하이퍼 스크린, 엄청나게 영롱하고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뭐 아마 다른 모델도 거의 고스란히 쓸 것 같습니다. 하이퍼 스크린도 장단점이 있어요. 마치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인다는 부분, 그리고 뭐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적이기도 하고 깔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곡면도 있거든요. 예뻐 보이긴 하는데 하나로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개별적인 디스플레이의 위치나 각도가 굉장히 제약이 심할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 맞추는 게 그렇게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고정된 디스플레이를 봐야 하는데 스티어링 휠 림 사이로 제가 억지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별도의 디스플레이였다면 이 앞쪽 계기판이나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더 잘 보이고 더 조작하기 쉽게끔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요즘 자동차를 타게 되면 무조건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EQS는 이 스마트폰을 연동을 하면 이 하이퍼 스크린을 제대로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AR 기능이나 이 시원시원한 맵을 그냥 보는 것도 좋거든요. 일단 예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조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갈림길에서 전방 카메라로 AR 기능이 별도로 작동이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전방에 모니터를 띄워놓으면 전방의 지도 데이터에서도 그런 AR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발전한 건 맞는데 내비게이션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도 뭐 빠짐없이 갖춰 놓았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조작으로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도 해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앞차 밑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차가 앞차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함께 주행하고 있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도 이렇게 인지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S클래스, E클래스,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 뭐 전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EQS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하이퍼 스크린이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저는 정숙성을 뽑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스스로 발생하는 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나 이 노면 소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리고 거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EQS는 제가 독일에서 탔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 한국에서 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서 뭐 가장 조용해요. 그리고 이 조용함의 정도가 실질적인 데시벨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나을 것 같고, 뭐 거슬리는 소리까지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EQS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편입니다. 자동차가 크기도 크고 비싸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107.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준중형 모델들이 한 60kWh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kWh에 딱 맞춰놨는데 그들보다는 조금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뭐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78km예요. 뭐 478km면 꽤 준수한 거리지만 저희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가 넘었었거든요. 지금 시승을 하고 배터리가 76% 남아있는데 558km를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측정 기준이 가장 엄격하기도 하고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이 벤츠 안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 최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알려주죠. 눌러주면 바로 에어컨이 이제 에코 모드로 돌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578km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어요. EQS 450 플러스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까지 뭐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값비싼 고급차가 굉장히 잘 팔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뭐 S클래스를 선호하시잖아요. S클래스는 역사도 길고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제품이 나오면 잘 팔릴 거예요. 근데 EQS는 전기차기도 하고 뭐 네이밍도 조금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 나온 자동차다 보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출시할 때부터 이 차의 성격을 조금 더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트림의 모델들을 함께 판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는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큰 배터리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와 슈퍼카 못지않은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AMG EQS 모델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빠르게 넓혀간다면 뭐 EQS 그리고 메르세데스 EQ의 이미지를 확장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